어쨌든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에는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퇴저감, 그리고 화성암, 마지막 변성암이 있어요. 변성암이 있는데 일단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퇴적되어서 생긴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퇴적되었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일일이 뭐 모래가 쌓이고 그리고 자갈이 쌓이고 뭐 점토가 쌓이고 진흙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퇴적암이 되는 거야. 쌓여서 하나로 굳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지각을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고, 화성암은 뭐냐면 우리 1학기 때 했던 뭐 마그마가 분출된다,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이런 거 했었잖아. 경판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1학기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화성암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무암이랑 화강암. 이미 1학기 과정에서 그 우리 판 구조론 하면서 판 경계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지. 그래서 화성암의 대표적인 예시로 현무암이나 화강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변성암은 뭐냐면 앞에 있던 퇴적암들이 이렇게 일일이 쌓였어. 그리고 주변부에는 뭐 화성암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마그마가 이렇게 지나간다 해보자. 이렇게 마그마가 지나가는 길이 있다 해보자. 그러면 이 마그마는 굉장히 고온이잖아. 엄청 뜨겁지? 이 뜨거운 애가 주변에 퇴적암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은 이 마그마가 지나가는 주변부, 이 주변부는 얘의 열에 의해서 변성받겠지.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변성받은 부분을 바로 변성암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의 특징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있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화성암이랑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울 거는 결국엔 화석이잖아? 우리 화석이 보존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 화석이 보존된다는 얘기는 옛날에 살았던 생물체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보존되다가 어느 날 우리 현재 시대에 발견되는 경우가 화석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옛날 시대에 살았던 그 지각 부분에서 안전하게 보존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러한 화성암은 어쨌든 마그마가 지나가는 길, 즉 마그마라는 건 지각이 녹아서 움직이는 것들이야. 그러면 지각이 녹았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이러한 화석이 있었는데 얘가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 화석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겠지? 이미 녹아버렸으니까. 그래서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화석이 발견되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이 변성암도 주변부의 마그마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변성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녹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변성암도 마찬가지로 화석이 발견되기 어려워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퇴적암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위로 모래 쌓이고 뭐 자갈 쌓이고 그냥 쌓이기만 한 거이기 때문에 퇴적암은 딱히 화석이 발견되기 어렵진 않겠지. 그래서 퇴적암에서 화석이 제일 잘 발견됩니다. 화석이 제일 잘 발견된다. 그래서 10페이지 거기에 화석의 정의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화석은 대부분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퇴적암. 화석은 대부분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기 어렵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정의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석은 그냥 뭐 공룡 화석, 공룡 박물관 가면은 공룡 뼈들이 있는 그런 공룡 화석들을 볼 수 있는데, 화석의 종류에는 그런 뼈들만 있는 화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화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화석의 예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 뼈랑 껍질 그리고 알 같은 것들도 화석으로 보존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화석, 그때 생명체의 골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들을 화석의 종류에서 체화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뼈랑 껍질, 알 같은 것들을 체화석이라고 해요. 체화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보이는 발자국, 배설물, 그리고 뭐 생물이 뚫은 구멍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생명체의 그 골격이 남은 형태가 아니잖아. 뭐 발자국이긴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룡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공룡 발자국들이 막 화석으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진흙에 어떤 생명체가, 과거 생명체가 밟았던 흔적, 그런 것들로 보면은 아, 옛날에는 이런 발 크기 사이즈의 어떤 동물
어떤 생명체가 살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유출할 수 있고 그런 걸로 뭐 DNA 추적하면은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과거에 살았던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흔적 화석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말로 생흔 화석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체의 흔적이라 해서 생흔 화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빙하나 호박 속의 가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빙하는 말 그대로 빙하인 거고 호박은 우리가 먹는 호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진액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매미가 이렇게 붙었다 해보자. 매미가 붙었어. 그럼 나무는 그냥 나무 껍질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는 그 나무의 진액 같은 게, 진액 같은 게 흐르고 다니잖아. 근데 걔네들이 이 진액이 흘러 넘쳐가지고 얘를 막 덮쳐. 그럼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지. 얘가 굳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호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먹는 그런 호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호박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빙하나 호박 속에 갇혀서 만들어진 화석을 얘네들을 화학 화석이라고도 해요. 화학 화석. 화학 화석. 그래서 크게 화석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크게. 그러면 이 화석을 연구하는 이유는 우리 지질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연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 퀴즈를 한번 내볼게. 지금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화석은 아니지만 인위적으로 만들고 있는 미라 있지, 미라. 미라는 화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라도 보면은 살았던 그 흔적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화석의 정의가 뭐냐면 거기 적혀 있지만 화석의 정의가 뭐냐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들이 보존된 거를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지질 시대란 뭐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1학기 과정에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배웠지. 뭐 미행성체 충돌되고 그다음에 마그마 바다 분리되고 이런 거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지질 시대는 그 지구가 그 미행성체가 충돌돼서 지구가 형성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46억 년 전. 현재로부터 46억 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46억 년 전부터 이제 마그마 바다 형성되고 멘틀과 지각 분리되고 그럼 지각이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 지각이 형성된 시대가 약 38억 년 전이에요. 약 38억 년 전이에요. 저를 뺄게요. 이때부터 이제 지각이 형성됐으니까 어느 정도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전 시대에는 모르지만 이때부터는 화석이 등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인 거야. 왜냐면 지각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8억 년 전부터 이제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대략 5억 4천만 년 전. 5억 4천만 년 전. 이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고생대라고 하거든요. 고생대. 그리고 5억 4천만 년부터 2억 5천만 년 사이는 고생대라고 하는데 2억 5천만 년부터 6,600만 년 전. 이때는 중생대라고 하거든. 그리고 중생대 이때부터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신생대라고 하는데 자 지금 뭐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와서 외울 게 많아 보이지만은 사실 이 숫자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6,600만 년 전 기준으로 얘네들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준으로 이제 시기를 구분할 수가 있어. 우리 지구에 살았던 46억 년 동안의 나이를 이렇게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고생대도 이제 대잖아.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단위가 여러 개야. 예를 들면 그냥 대로만 이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이면 대략 또 2억 5천만 년 정도의 기간인 거잖아, 고생대는. 근데 이 기간을 고생대로 크게 아우르면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연구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대를 또 뭐
우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를 또 기로 구분할 수 있고 기를 뭐 세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이제 갈래갈래 찢어져서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외울 필요 없고요. 어쨌든 이 고생대 기간 동안 살았던 여러 가지 화석들이 있을 거고, 그치? 여러 가지 생명체들. 중생대도 마찬가지, 신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중생대에서 대표적인 화석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공룡 화석이에요. 공룡 화석. 그래서 중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공룡 화석이에요. 공룡 화석. 그리고 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우리 인간의 조상 그 원시인들이 살았던 시대에 보통 매머드를 사냥하고 다녔죠. 그치? 그 매머드가 살았던 시대가 신생대. 매머드.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코끼리과 애들. 매머드. 그래서 매머드가 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 그리고 들어봤을진 모르겠지만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에는 삼엽충이 있어요. 삼엽충. 삼엽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삼엽충을 대표하는 화석이라 했잖아. 이 삼엽충이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라 했잖아. 그럼 이 삼엽충은 고생대에만 산 거야. 이 애가 중생대까진 살진 않았어. 고생대에만 산 거고, 공룡도 마찬가지 중생대에만 산 거야. 오케이? 매머드도 신생대에만 산 거야. 그래서 각각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인 거고, 그리고 이 대 앞에 아까 말했듯이 뭐 대, 기, 세 이렇게 세분이 된다 했잖아. 세분화가 된다 했잖아. 근데 이 대에서 대가 뭐 무슨 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처음 기를 선캄브리아기라고 하거든. 아니 캄브리아기라고 해. 그래서 캄브리아기 이전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선캄브리아 시대. 그래서 우리는 고1 과정에서는 이 네 가지 선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크게 네 가지만 분류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뭐 삼엽충, 공룡, 매머드처럼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도 여전히 뭐 38억 년부터 5억 4천 년 사이 이 사이에는 뭐 생명체가 많이 존재하진 않았지만은 대표하는 화석이 있긴 있어. 그러면 일단 아까 38억 년 전에 이때 지각이 최초로 형성되었다라고 했잖아. 원시 지각. 그러고 나서 우리 저번 학기 배웠던 1학기 내용에 있던 원시 지각, 원시 바다 형성이 되었어. 그리고 운이 좋게 우리 지구는 운이 좋게 바다에서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탄생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시 이때 이 사이 어느 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명체.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명체. 광합성 생명체가 탄생을 합니다. 걔가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니? 무슨 세균이었는데? 남세균. 그래서 최초로 광합성하는 생명체로 남세균이 등장을 해요. 우리 지구는 운이 좋게도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결국에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이에요. 그쵸? 그러면 산소만 필수적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지구에는 이렇게 지각이 있고 바다가 이렇게 아까 원시 지각, 원시 바다가 있었어. 근데 여기 남세균이 등장을 하면서 막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막 뿜어내. 그럼 얘는 지금 어쨌든 바다에 있는 생명체잖아. 그치? 바다에 있는 생명체면 일단 바다 안에 산소를 매우 많이 만들어내겠지. 근데 얘가 계속 바닷속에서만 광합성을 하다 보면은 여기 바다 안이 산소가 포화 상태가 될 거야. 결국에는. 포화 상태가 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산소를 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여분의 산소들은 밖으로 방출을 시키면서 대기 중의 산소 양이 증가하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대기 중의 산소 양이 증가하고 얘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오존이라는 O3를 만들어내게 돼요. 오존이라는 이렇게 오존을 이제 대기 중에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존의 역할이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 그러면 오존이 등장하고서부터는 육지에서 이 자외선 차단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게 되겠지. 오케이. 이 자외선이 형성된 시기가 언제냐면 고생대 때 오존이 형성이 돼요. 고생대 때.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성칸브리아 시대 때 남세균의 등장으로 고생대 때 오존이 형성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고생대 때 기하급수적으로 오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생명체가 많이 탄생을 해요. 고생대 때부터. 그래서 화석은 고생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지만 이 이전, 고생대 이전 성칸브리아 시대일 때는 아직 오존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이 보존이 좀 어렵다. 그리고 왜냐면 화석이 보존이 어려운 이유는 생명체가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38억 년 동안 우리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겪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화석으로 보존되기는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는 삼엽충, 공룡, 매머드 그리고 이런 남세균처럼 어떠한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화석들을 표준화석이라고 해요. 표준화석.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표준화석으로 지층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렇게 다음은 두 지층의 연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지층을 이렇게 나눠놨어. A지층, B지층 이렇게 나눠놨어. 그러면 여기 봤을 때 A지층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층, 이 지층에는 뭐 예를 들어 삼엽충이 살았다 해보자. 여기 삼엽충이 살았어. 그리고 또 올라가지고 여기에는 뭐 올라가서 공룡이 살았어. 그리고 위에는 매머드가 살았다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B지층에는 뭐 여기에 삼엽충 살고 그다음에 여기 공룡 살고 위에 매머드 살아. 오케이. 그러면 자 A랑 B지층 두 비교했을 때 당연히 삼엽충이 살았던 시대는 동시적으로 고생대였겠죠? 그치? 그래서 두 지층에 이 화석이 퇴적된 이 높이는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두 지층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뭐 삼엽충이 퇴적됐던 이 시기에는 좀 높이가 낮죠? 높이가 낮지? B에 비해서 낮지? 그러면 얘네들이 퇴적된 그 퇴적 속도로 구분을 해보자면은 얘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퇴적이 되어가지고 겨우 이 정도밖에 퇴적이 안 된 거고 얘는 굉장히 빠르게 엄청 후루룩 퇴적이 돼가지고 굉장히 높이까지 퇴적이 된 거고 결국에는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서 높낮이의 차이가 생긴 거지 얘네들 아래는 뭐 같은 시대가 아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삼엽충이 살았고 공룡이 살았고 매머드가 살았고 동시대에 대표하는 그런 것들 연결 지어 보면은 얘네들 퇴적되었던 이 퇴적암들 결국엔 얘네들이 화석이잖아. 화석이 퇴적된 그 암석이 있겠지. 그 퇴적암들의 상대적인 나이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삼엽충이 퇴적된 얘는 어쨌든 공룡보다는 더 훨씬 예전에 퇴적이 된 거일 거고 그리고 공룡이 퇴적됐던 이 암석들은 매머드가 퇴적된 시기보다 더 예전에 퇴적이 된 걸 거고 상대적인 연령 비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표준화석을 통해서 상대 연령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토합과 원토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너네들이 2022 개정이 되면서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절대 연령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할 거예요. 뭐 자이스토리나 이런 거 풀다 보면은 절대 연령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할 거야. 근데 절대 연령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절대적인 나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삼엽충이긴 한 삼엽충 퇴적됐다. 고생대라는 알아. 근데 얘가 정확히 막 5억 3천만 년 전에 퇴적이 된 건지 막 2억 6천만 년 전에 퇴적이 된 건지 정확한 나이는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 연령은 그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는 거를 말을 하는데 얘는 화석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퇴적암
이 안에 퇴적암에는 결국에는 암석이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규산염 삼연체처럼 결국엔 암석은 어떤 화학의 원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케이? 광물들은 어떤 원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소 결합들 사이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방사성 동위 원소 이거라고, 이 단어를 고1 1학기에서 나왔었습니다. 어디 나왔냐면 우리 에너지 할 때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할 때 지구 내부 에너지의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열.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어서 나오는 열이잖아. 얘가 붕괴된다는 얘기겠죠? 왜 붕괴가 되냐면 동위원소라 하는 같은 원자 번호 이지만은 양성자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 개수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중성자 원자의 개수가 달리 되면서 굉장히 안정한 원소도 있는 반면에 불안정한 원소도 생기게 되겠지. 동위 원소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불안정한 원소 얘가 안정한 원소로 붕괴가 된단 말이지. 안정한 원소로 붕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불안정한 원소에서 안정한 원소로 붕괴되는데 이 정확히 붕괴되는 양이 절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불안정한 원소가 딱 절반 되었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거든. 반감기.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불안정한 원소 50, 안정한 원소 50대 50 비율로 바뀌었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그 반감기가 뭐 예를 들어서 1억 년이라고 해보자. 어떤 원소의 반감기가 1억 년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삼엽중에 있는 얘의 반감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대충 반감기가 3번 일어난 것 같대. 오케이? 그러면 반감기 1억 년이 3번 일어났다? 아, 그럼 이 지층의 나이는 3억 년이구나. 이런 식으로 절대 연령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구와 원 내용이기도 하고 2022에서는 좀 빠진 내용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모의고사 푸는 용으로 잠깐 소개를 해봤던 거였고요. 그러면 상대 연령,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상대적인 그 나이만큼, 정확히 고생대에 살았다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면 되고요. 그럼 표준화석 했어. 나머지 이제 시상화석을 해야 되는데, 시상화석. 자, 아까 표준화석은 이 각각의 시대를 대표했어요. 근데 시상화석은 뭐냐면 환경을 알려줘, 환경. 걔네들이 살았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환경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고사리가 있어요. 고사리는 지금 현재도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하나지. 고사리가 사는 지역은 습한 육지야, 습한 육지. 얘는 습한 육지에 사는데, 자, 어떤 지층에 딱 뚫었더니 맨 밑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이때 시대에는 고사리 화석이 살았네? 그러면 이 시대는 굉장히 습한 육지였겠구나 라는 그런 환경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같은 퇴적암이 있지만 뭐 같이 예를 들어서 모래가 퇴적이 되었다 해보자. 여기도 모래가 퇴적이 되었어.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들어서 모래가 퇴적되었다 해보자. 근데 모래가 퇴적되었는데 여기는 바다일 수도 있는 거고, 모래가 퇴적되었지만은 육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환경을 알려주는 게 시상화석인 거야. 오케이? 환경. 그래서 고사리는 습한 육지 산다는 거를 아는 이유는 현재도 고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습한 육지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시상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굉장히 오래 살아야 돼. 아까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고생대에만 살고 중생대에만 살고 신생대에만 살았잖아. 근데 시상화석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옛날 지층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쭉 살고 있어야 되는 게 시상화석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냐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존이 형성이 되어서 육지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때 그때 등장을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오래오래 살고 있는 화석 중에 하나예요. 고사리는. 오케이? 그러면 좀 쉬고 나서 할게요. 쉬고 나서. 시상화석까지 했고 그럼 책으로 한번 돌아와가지고 책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가운데 표 보이죠? 시상화석이랑 표준화석을 비교한 표가 있을 거야. 거기 보면은 일단 시상화석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층 퇴적될 당시의 환경을 알려준다. 환경. 그리고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려준다. 생성 시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표준화석은 그 시대에만 살아야 되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길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옆에 그 플러스 강의 2번 보면은 그러한 그래프 형태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X축이 이제 분포 면적이고 X축이 분포 면적, Y축은 생존 기간으로 되어 있을 거야. 생존 기간. 그랬을 때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딱 찍혀 있을 텐데 이제 문제에서는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해가지고 A랑 B가 뭔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생존 기간으로만 비교를 했을 때 A는 좀 오래 살고 B는 되게 짧게 살았어. 그러면 생존 기간만 봐도 보이죠? A는 뭐예요? 길게 살았으니까 환경을 알려주는 그렇지 시상화석이다. 그래서 A는 시상화석이고 B는 생존 기간이 짧은 그 시대에 따르면 딱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어야 하는 표준화석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이 다 완전 특징이 상반돼요. 그러니까 얘는 생존 기간 길고 짧고 분포 면적으로 봐도 얘는 시상화석은 분포 면적이 좀 굉장히 좁은 면적의 분포를 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그 지역에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던 습한 육지가 우리 육지도 굉장히 특징이 많죠. 습한 육지 있고 건조한 육지 있고 그리고 습하지만 차가운 육지 있고 그리고 건조하지만 따뜻한 육지 있고 굉장히 육지의 특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특징 그 딱 특정한 지역에만 살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굉장히 좁아. 오케이. 근데 반면에 표준화석은 아까 했던 것처럼 두 지층이 있어. 서로 다른 두 지층이 있는데 두 지층을 비교했잖아요. 그런 거는 두 지층이 있는데 두 지층 다 삼엽충 살고 두 지층 다 공룡 살고 그 공룡 화석도 여기저기 다 발견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분포 면적은 굉장히 넓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길 시상화석은 굉장히 가늘고 길게 살고 그리고 표준화석은 짧고 굵게 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외우기 쉽게. 그래서 거기에 특징 보면은 조건 시상화석의 조건 보면은 생존 기간 길고 특정 환경에 분포한다. 특정한 환경이란 말은 분포 면적이 좁단 말이죠. 그리고 표준화석의 조건은 생존 기간이 짧고 그리고 널리 분포한다. 짧고 굵게 분포한다. 그럼 시상화석의 예시 아까 고사리는 했고 이제 산호랑 조개가 플러스로 또 많이 나옵니다. 산호 보면은 수심이 얕은 바다 그리고 조개에는 얕은 바다이거나 갯벌이라는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예시로 한번 봐볼게요. 하나의 지층이 또 있어. 지층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퇴적이 막 이렇게 됐어요. 퇴적 이렇게 막 됐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아래는 이렇게 고사리가 있었어. 고사리 화석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위에는 갯벌에서 나오는 조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윗 지층은 갯벌이 나오는 갯벌 지역이거나 혹은 얕은 바다 환경이었겠지. 근데 아래는 얘는 습한 육지였잖아. 얘는 육지 환경이야. 근데 얘는 지금 하나의 지층이야. 하나의 지층에서 지금 육지 환경도 발견이 되고 바다도 발견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약간 우리 상식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육지면 육지고 바다면 바다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육지였는데 현재는 갯벌형이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육지였다 이제 좀 과감하게 좀 과장돼서 얘기를 하면은 산이었다 해보자. 산에 이제 고사리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주변부에 바다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산이었지만 육지였지만 바다가 되려면 이 바다가 위로 올라오거나
혹은 이 산이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무슨 이게 바다가 위로 올라오거나 산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행동,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조류운동이라고 해요. 조류운동. 조류운동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판 이동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서로 충돌하고 멀어지는 경계였잖아. 그치? 근데 우리 지구에는 좌우로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도 있어요. 상하로 움직이는 운동. 그래서 위로 움직이는 용승 있고요. 아래 움직이는 신강이 있습니다. 용승이 아니지. 용기다, 용기. 용승은 마그마한테 사용하는 단어고, 이제 조류운동은 위로 융기하는 거랑 아래로 쑥 내려가는 신강 운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산 자체가 쑥 위로 올라가면 융기인 거고, 산 자체가 아래로 쑥 내려오면 신강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자, 과거에는 육지였대. 과거엔 육지였어. 옆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었어. 해수면이랑 이렇게 있었다 해보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육지였지만은 이제 현재에는 바다가 됐대. 그럼 얘가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바다의 해수면이랑 높이가 얼마 차이 안 나는 이 지점에서 갯벌이 발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침강이 일어났구나. 지각 자체가 침강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엔 육지였는데 현재 바다였다. 침강이 일어났다. 오케이? 침강이 일어났다. 혹은 주변부에 있던 해수면이 상승을 해가지고 바다가 차 올라가지고 갯벌 바다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상상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시상 화석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시절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옆에 보이는 표준 화석의 종류가 7가지 있거든요. 우리 지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석들 중에서 우리는 7가지만 외우면 돼. 딱 그 양 생각하면 별거 없는 거예요. 양이. 그래서 거기 7가지에도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까 내가 한 가지씩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추가적으로 삼엽충 말고 고생대에는 방추충, 갑주어라는 화석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낯선 애들이기 때문에 그림이랑 함께 봐볼게. 일단 거기 나와 있는 삼엽충 그림 보면은 굉장히 다리가 많아 보이는 마치 진해 같기도 하고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좀 징그러운 형태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림, 보통 문제를 풀다 보면 사진보다는 사파, 그림의 형태로 좀 많이 출제가 되거든. 근데 그거 보면 사진이랑 좀 다 다르게 생겨서 난 이제 사파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일단은 뭐 대가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척추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양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이런 식의 생긴 게 삼엽충이란 말이야. 이렇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림을 잘 그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TMI로 말하자면 삼엽충이라는 애가 삼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세 개의 엽이 존재하기 때문에 삼엽충의 이름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세 개의 엽이라 하면 이렇게 기준을 딱 나눠. 이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는 가운데 축이라고 해가지고 얘 이름을 축엽이라고 해. 축엽. 얘를 축엽이라고 해. 그리고 양쪽을 능막엽이라고 해. 능막엽. 이거는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냥 TMI로. 그래서 세 개의 엽이 존재한다 해서 삼엽충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방추충 가볼게요. 방추충부터 보면은 그림에는 마치 뭐 그냥 똥이 굳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얘를 잘 보면은 이제 사파의 형태는 어떻게 보이냐면 얘랑 좀 다르게 나오거든. 그래서 보면 헷갈려.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랑 좀 많이 다르지? 그래서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방사형의 형태로 있다라고 해서 방추충이 된 거예요. 방사형 형태. 그래서 얘는 이제 방추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추충 옆에다가 푸줄리나라고 적어줄래? 이게 다른 말로 푸줄리나라고도 해요. 푸줄리나.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방추충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푸줄리나라고도 표기가 되기도 해.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은
푸줄리나 나온다? 아니 그냥 방수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푸줄리나 푸줄리나 됐어? 푸줄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생대의 대표 화석, 표준 화석에는 갑주어가 있는데 얘는 어류야, 어류인데 갑옷이 있다. 그래서 어류부터 그냥 주변 부분에 비늘만 있는 수준이었는데 얘는 주변 자기 피부를 보호하는 마치 갑옷과 같은 그런 형태가 이렇게 주변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이 막 사람 그림도 다르고 사진도 막 가지각색이야. 이제 옛날 거다 보니까 보존이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갑주어는 근데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중생대랑 신생대의 표준 화석에는 어류가 없어. 자주 나오는 거에는. 그래서 만약에 어류가 이런 어류 같은 뭐 이런 형태의 화석이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갑주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갑주어, 방추층, 그리고 삼엽충 이렇게 세 가지가 고생대를 대표하는 화석인데, 자 여기 보면은 삼엽충도 결국엔 옆에는 단단한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 방추충도 얘가 약간 유공충 계열인데 유공충이라 하면 겉에 부분은 껍질로 싸져 있고 이제 뭐 가운데 뭐 구멍 같은 걸로 안에서 실 같은 거 나와가지고 먹이를 섭취하는 이런 게 유공충이거든. 근데 유공충도 어쨌든 껍질, 단단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갑주어도 단단한 갑옷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셋 다 특징이 단단한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케이? 특징이 단단한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했던 오존이랑 관련이 있어요. 오존이 형성이 고생될 때 됐어. 근데 아직 형성이 막 되고 나면은 그렇게 자외선이 완벽하게 차단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형성되기 이전에는 거의 차단이 잘 안 됐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골격들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전히 말했듯이 오존이 막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육상에서 동물이 출현하기는 아직 부족해. 그 자외선 차단하는 정도가. 그래서 얘네 다 해양생물입니다. 해양생물. 싹 다 해양생물이야. 고생대 이제 보기에서 많이 나오는 게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삼엽충 딱 던져놓고 A 그래가지고 A 시대에는 뭐 해양환경이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우리 시상화석도 아닌데 표준화석으로 해양환경인지 대륙환경인지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고생대 때 살았던 애들은 싹 다 해양환경. 오케이, 해양환경. 고사리는 빼고요. 고사리는 습한 육지.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중생대 넘어오면은 중생대에 뭐 암모나이트 공룡 있죠? 암모나이트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달팽이 집처럼 이렇게 동글게 말려 있는 형태이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죠. 이게 이제 암모나이트야. 이제 이런 그림 많이 나올 거고, 공룡은 그냥 공룡 화석 이건 알죠? 너무나 쉬운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다음에 신생대에 있는 메모드도 이제 많이 들었을 테니까 넘어가는데, 화폐석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할 거예요. 화폐석은 뭐냐면 말 그대로 화폐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라 옛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 시대 때는 이 화폐석을 화폐처럼 사용을 했대. 이게 약간 크기도 동전보다는 살짝 크긴 하지만 동전 모양이기도 하고 동글기도 하고, 그래서 화폐처럼 사용을 했고 마치 돌 같아가지고 화폐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오케이? 근데 돌은 아니에요. 얘처럼 방추충처럼 유공충 계열이야. 같은 껍질로 이루어져 있고 구멍으로 실 꿰매가지고 먹이 섭취하는 이런 유공충 계열이에요. 그러면 화폐석도 해양환경 생명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거기 화폐석의 아래다가 해양환경이라고 적어둡시다. 해양환경, 화폐석. 해양환경. 그래서 그 이제 4번 동그라미 보면 과거 수륙 분포 변화해서 화석 분포의 연속성을 이용하여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옆에 플러스 강의 3번 보면요, 이제 판기하가 보여요. 판기하. 그래서 옛날에 내가 판 구조론 설명하기 이전에 뭐 대륙 이동설, 뭐 멘틀 대류설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줬었는데, 그 판 구조론 이전에 있던 대륙 이동설의 증거 중에 하나가, 대륙 이동설은 이거는 줄게요 이제. 대륙 이동설은 이렇게 하나에 원래는 지금 있는 뭐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런 것들이 원래 머나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하나의 대륙이었다라는 게 대륙 이동설의 시작이었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현재 대륙이 되었다라는 게 대륙 이동설인데 그 증거로 뭐 4가지 정도가 주어졌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 분포의 연속성이었어. 화석 분포의 연속성. 화석 분포 연속성.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의 판이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판 구조론에 의해서 이렇게 싹싹싹싹 멀어졌어요. 판이 이동하면서 싹싹싹 멀어졌어. 그러면 내가 그때 들었던 화석 예시로 메소사우루스라고 예시를 들었었는데 이 메소사우루스는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그런 해양 공룡이 아니었어. 해양 생명체가 아니었어. 근데 우리 나중에 봐봤더니 남아메리카 서해안 대륙, 동해안 대륙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각각의 연속성들이 보인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인데 그 두 곳에서 메소사우루스가 발견이 된 거지. 그거 보면서 메소사우루스는 헤엄칠 수 없는, 바다를 건널 수 없는 생명체인데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네? 그러면 옛날에는 둘이 붙어 있었겠구나. 둘이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자동으로 떼지면서 서로 멀어진 거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한 거야. 화석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화석 분포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지질 구조 연속성도 파악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또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아직 화석을 말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처럼 최초의 인류도 우리 진화가 정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굽어지고 있다가 점점 이렇게 등등 펴지는 거. 그것처럼 그 화석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고래거든요. 고래는 잘 보면은 그 등 쪽에, 꼬리 쪽에 발이 있어. 발뼈가 있어. 발뼈가 있는데 그 발뼈를 고래가 사용하진 않죠. 그치? 애초에 발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발뼈가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발을 사용해야만 하는 지역에 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바다로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서 바다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바다로 들어오면은 발이 필요 없어지니까 걔네들이 퇴화돼가지고 현재의 고래 모습이 되었을 거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고래는 옛날에는 육지에 살았을 것이다. 뭐 이런 설이 있어요. 뭐 육지에 살던 조상이 바다로 건너와가지고 지금 현재 고래가 됐을 거다. 뭐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화석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바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화석이 되어야 되는 조건들, 무조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죽으면 다 화석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조건이 있어야겠지? 화석이 되어야 되는 조건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플러스 강의 1번의 화석의 조건이 나옵니다. 화석의 조건. 자, 화석의 조건은 이제 거의가 3가지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를 그냥 분리를 시켜놓을 거야. 쉽게. 첫 번째 화석의 조건 1번. 뭐냐 하면,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매몰돼야 돼요. 빠르게 매몰. 거기 적혀 있을 거예요. 3번째 동그라미 아마 있을 거야. 빠른 매몰. 빠르게 매몰돼야 된다. 이게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엔 뼈가 부식되는 이유, 뼈가 재가 되고 부식되는 이유가 산소와 만나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산소와 만나기 전에 빠르게 땅속에 묻히면은 부식이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가 죽자마자 꼬르륵 하면서 위에 막 모래 쌓이고 자갈 쌓이고 이러면서 퇴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빠르게 매몰이 되면은 화석화가 되기 쉽고요. 네, 두 번째, 개체수가 많아야 됩니다.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전 세계에 우리만 있다면은 화석이 될 확률이 없겠지. 인간이 화석이 될 확률은 거의 없겠지. 우리만 있다면. 근데 우리 인구는 막 60억 엄청 많잖아요. 그치? 그래서 엄청 많은 개체수가 있을수록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화석이 될 수 있겠지.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운이 좋으면은. 그래서 개체수가 많을수록 화석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3번째,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화석화 작용. 4번째가 이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했던 변성암이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처럼 지각 변동에 의해서 걔네들이 화석이 존재했던 화석이 지층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화석으로 보존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화석화 작용에는 이제 아래 용어 정리에 적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치환되거나 광물질로 채워져 화석으로 보존된다라고 용어 정리에 적혀 있는데 치환되거나 광물질로 채워진다라는 게 이제 화석화 작용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 탄화작용. 화석화 작용 중에 하나 탄화작용. 이건 뭐냐면 너희들 석탄 알잖아. 석탄은 그냥 광물이 형성된 게 아니라 광물 자체가 아니라 결국에는 생명체의 유해가 석탄이 되는 거거든. 생물체의 유해에 있던 어떤 성분들이 다 휘발성 성분, 그러니까 잘 날아가는 그런 성분들이 다 날아가고 그 날아가는 그 공간에 탄소가 집적이 돼요. 탄소가 집적이 됩니다. 탄소가 그러니까 거기 안에 충진된다는 얘기야. 공간 속에. 그러면 그 탄소가 굉장히 검게 변하면서 뭐가 되냐면 석탄 같은 게 돼요. 석탄. 그래서 석탄이 탄화작용으로 만들어진 화석 중에 대표적인 예시. 이렇게. 그래서 석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치환되는 거. 치환작용. 치환작용은 얘도 치환된다. 그러니까 어떤 걸로 대체가 된다. 교환이 된다. 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불안정한 어떤 원소가 안정한 원소로 교환되는 거. 이거를 치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면서 그 화석 자체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환작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기 나와 있는 광물질로 침전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중진작 이라고 합니다. 혹은 광충작용.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다 했어. 자, 광충작용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광물질이 침전이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그 레진아트 이런 거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레진아트는 결국에 어떠한 틀이 잡혀있는 어떤 몰드에다가 레진을 부어서 만들잖아. 그치? 부어서 그 틀과 동일한 모양의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레진아트란 말이지. 그거랑 동일한 원리예요. 얘도 지각에 묻혔어. 지각에 이렇게 안에 어떠한 애가 묻혔는데 걔가 결국에는 이런 화석의 조건을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안에 있던 화석, 뭐 골격 같은 게 다 녹아서 없어졌어. 근데 결국에 묻혔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대로 둔 채 옆에 부분은 퇴적암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이 비어진 거야. 묻혔던 이 공간이. 그럼 공간이 비어졌어.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 말했던 애가 레진한테 말했던 그 틀이 된 거지. 틀이 된 거야. 그 틀이 된 거고 이 주변부로 지하수가 막 이렇게 흘러가. 지하수가 흘러가. 근데 지하수는 완전 깨끗한 물이 아니라 광물질들이 막 엄청 많이 녹아들어 있는 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광물질 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하수가 주변부로 흘러가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막 이쪽 안으로 들어가게 돼.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 안에가 지하수의 광물질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지. 그러면 아까 말했던 레진아트처럼 그 안에 있던 그 틀 그대로 얘네들이 보존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그 결국에는 골격 그 자체, 그 생명체 그 자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광물질을 침전해서 그 생명체의 모양 그대로가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캐스트라고 해요. 캐스트. 어쨌든 이러한 원리로 만들어진 게 광충작용이다. 지하수에 있던 광물질이 침전이 되었다. 오케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안에 있는 거를 캐스트라고 하고 주변 부분에 있는 이 틀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몰드라고 한다. 몰드. 그래서 몰드와 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석의 종류랑 다 했으니까 끝. 이대로 하고 그리고 숙제는 그 11조 원래 1, 2, 3번까지 쓰였는데 11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11조까지 숙제